예, 많이 어려워서 제가 생각되는데 일단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용어 정리는 그냥 공부 안 될 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용어도 있네 이러고 보십시오. 그냥 스트레스 받으시 마시고 출발할 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 그게 정상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질 거니까. 근데 공부를 해야 스스로 알아지는 때가 옵니다. 일단 40페이지 그냥 하나만 볼 겁니다. 그 법률 관계 세 줄 써놨는데 그냥 법이 적용되는 관계, 그걸 법률 관계라 한다. 그 정도 가지는 것이고, 법률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 권리 의무 관계다. 그리고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 이걸 보는 이유가 이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인드 정리하라는 겁니다. 마인드 정리해가지고 법률 관계 아닌 건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런 거 보는 것이고, 41페이지 보시면은 권리 변동 일반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하니까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개사 시험 교과서에 없습니다. 근데 내 책을 보면 앞에 쪽에 그런 걸 약간 수술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관계 중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관계를 공부하는데 결국에는 법률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이고,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서 권리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요 권리를 가지는 자, 그걸 권리 주체라 하고, 법 교과서에서 권리 주체라 하는데 결국에 이게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걸 자연인이라 하고,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했을 때 법에서 사람으로 다루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주체인 사람이 권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배 대상으로 삼는 것을 권리의 객체라 하는데, 권리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권이 뭔 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26회 중개사 시험을 보니까 물권이다, 지상권이 물권이다, 저당권이 물권이다, 그것만 알아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당권이 물권이다, 전세권이 물권이다, 지상권이 물권이다, 그거 외우는 거 말고 지상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길게 늘어서는 지문에서 답 고르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상권이 물권이다 이거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고, 어떤 물권의 지배 대상인 객체는 대부분 물건일 거라는 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끼리만 돼 있으면은 참 세상이 간단하지만 세상이 간단하지도 않고 민법 교과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민법 교과서가 복잡하는 게 아니고 본인 머리가 복잡하겠지. 본인 머리보다 세상 사이가 더 복잡하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민법은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 연결고리만 제대로 찾아오면은. 그 고리를 못 찾으니까 중개사 일반 교과서 책 그 백날 천날 받아도 그 고리 안 찾아지고, 쓸데없는 수업 들어봐야, 쓸데없는 이상한 거 외우는 거 해봐야 고리 안 잡히고, 한 번을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이 적용되어서 법률 관계가 되었을 때 권리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나 힘을 권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이 사람에게 주는 이익, 법이 사람에게 주는 힘,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리라 할 것이고, 이익에 따라서 권리를 분류해 보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재산권이다라고 할 것이고, 법인 중에서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누리는 걸 사원권이라 할 것이고, 어느 회사의 직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이라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사원은 이 사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식회사로 치면은 주주,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리죠. 그 위치에 있는 걸 사원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거지. 똑같은 말을 써놓고 그게 아니래.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구별이 돼야 민법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그 말이 아니래.
지금 쟤하고 공부하는 게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법 공부하는 거라는 거지. 법에 필요한 용어를 공부하는 거고 지금은. 특히 오늘 하는 거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제발 좀 힘들면은 그냥 오늘 하는 거 3강 보지 말고 4강부터 들으시든지. 근데 들어놓는 게 좋아. 어차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누리는 인격권, 명예권, 생명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족법 상하 22에 누리는 가족권, 여기에 뭐 친권 이런 것들이 있고,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이걸 위주로 공부할 것인데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고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름만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권리에 5만 가지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힘의 작용에 따라서 주체가 대상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청구권으로 작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채권이고, 지배권에 물권만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인격권 이런 것도 지배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청구권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채권이라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 청구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걸 항변권, 반대할 수 있는 그것을 항변권이라는데, 여기에 연기적 항변권도 있고 영구적 항변권도 있고,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영구적 항변권에 상속의 한정성인의 항변권.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형성권이라 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나중에 해제권, 취소권, 해지권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민법 교과서에는 그냥 이런 거 아무거나 붙여놓고 그냥 등 써놔도 틀린 말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그것만 있는 거 아닌데. 권리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근데 사람을 분류할 때 성별로 분류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하면 될 거고, 나이로 분류하면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거고, 국적으로 분류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말 쓰는데 요새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한국 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을 거고,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법 교과서에서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들이 엮여지면 실력이 됩니다. 여기서 아는 것만 해도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권리인데,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물권은 지배권으로 작용하고 채권은 청구권으로 작용한다. 말 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범위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효력을 미치는 걸 절대권이라 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을 상대권이라는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대표적인 게 물권이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채권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한 권리를 비전속권이라 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 하고, 물권과 채권은 양도 가능한 비전속권의 범주에 들어가고, 가족법상의 권리, 그냥 부부 권리, 이건 양도할 게 아니죠. 이거 무슨 수로 양도를 해.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지금은 그냥 이름만 들어보는 거고, 그냥 한마디로 권리 많다.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권리 많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걸 한 번에 다 머릿속에 넣으려 마시고, 듣고 또 들어서 저절로 쌓이게 만드시라고. 본인이 외우려 하지 말고. 그러든
거기 한번 보시면 41페이지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또는 힘을 말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여튼 이러한 권리가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이런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물권,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뭐 채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용어 하나만 익혀놓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옛날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했다가 거기에 저작권 등 이런 거 합쳐가지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다가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씁니다. 그걸 지적재산권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용어 하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재산권에 물건과 채권이 있다. 요 정도.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뭐 물건과 채권이 재산권이다 이라고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돼야 그게 재산권인 줄 알 거니까. 넘기시면은 42페이지에 힘의 작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걸 지배권이라는데 대표적인 게 물권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살짝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보시면 지금 4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책을 왔다 갔다 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왔다 갔다 안 하는데 44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442페이지를. 442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물권에 의해놓고 거기에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목차만 달아놨습니다. 앞에서 보고 왔고 그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민법 교과서는 다 이렇게 짜여집니다. 일단 원래 이 페이지 42페이지를 펴놓으시면 거기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청구권이라 하는데 청구권 중에 대표적인 게 채권이라는 거. 청구권에 채권만 있다는 아닙니다. 다른 청구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 반대할 수 있는 거. 그게 연기적 항변권도 있고 영구적 항변권도 있다는 거. 시험 범위에 관련되는 것들은 시험 범위하고 연결시켜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아예 변동시켜버리는 걸 형성권이라 이름 붙여놓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은 효력 범위와 관련돼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 효력을 미치는 권리로서 물권과 인격권이 있고 상대권,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 효력을 미치는 채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법 공부를 하면은 내한테 이만큼의 권리가 있다 이것만 인식한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만큼 의무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민법은 권리 위주로 서술해 놨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뒷면에 의무도 쌓여져 있다는 거.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로 하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하고 팔기로 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매라는 채권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이게 채권적 권리라는 말은 자기의 의무자인 채무자에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데,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한테 이만큼 권리가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한테 이만큼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쪽에 보면은 그에 기해서 그만큼 의무도 각각 부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법 공부를 잘못하면은 권리만 하나에 보여가지고 온 천지가 가지고 권리만 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한테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의 권리가 있다면 그 뒷면에 그거보다 더 크게 숨어있는 의무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안 그러면은 부부간에 남편이 라면 좀 끓여온다면은 잘 끓여주던 그녀가 민법 공부 좀 했다고 라면 끓여온나 이라면은
네가 내한테 라면 끓여온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법적인 근거가 뭔데? 이건 묻고 앉아 있어요. 그럼 다음날 도장 찍으러 가겠지 뭐. 그래서 권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의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길게 늘어서 놓은 거고, 그래서 권리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봤는데, 이 권리는 부당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그것을 일단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망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념적인 권리도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권리 자체를 봤을 때 그렇고, 그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가 누군가에게 취득되었다는 말이고, 소멸했다는 말은 누군가의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말이 될 것이라는 거. 이 권리의 발생이 사회생활 관계에 존재하지 않던 게 처음 발생하는 거, 그걸 권리의 절대적 발생,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처음 취득하는 것이니까 그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고, 근데 건물을 신축하면 없던 건물이 새로 생긴과 동시에 그 건물 신축자에게 건물 소유권이 취득한다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매립하는 경우, 건물 신축할 때도 허가 맡아야 되죠. 건축 허가. 토지 매립할 때도, 바다 매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선의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매장물 발견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에 기초한 것을 상대적 발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으면 신축하면은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없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고, B가 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없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그 순간에 없던 대급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채권의 발생은 권리의 절대적 발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하고 물권 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A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B에게 취득된다는 것.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면 저당권 설정된 대로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등기부를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을구에 누군가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은 그대로 붙어 있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받아들이지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를 하면은 원시 취득으로서 이거는 소멸된다는 것. 어려운 부분입니다. 살아남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 일단 이것을 상대적 발생, 이것을 승계 취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사는 걸 넘겨받으니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를 이전적 승계라 하는데, 매매라는 하나의 원리에서 한 개의 권리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걸 이전적 특정 승계라 하고, 요 B라는 사람이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뭐 피아노, 세탁기, 냉장고 등등 가지고 있는데 사망하는 그 순간에 몽땅 다 상속인에게 넘어오는데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개의 권리가 이전되어 오는 경우를 포괄승계라 한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상속. 특정 승계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냥 매매 이래 써놨는데 매매 계약 체결되는 순간 권리 절대적 발생 사유입니다.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이라는 말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이거. 그런데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A가 토지 소유자, 원래 소유자라면 이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해야 정상입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이렇게 A가 소유자로 되어 있을 거고. 근데 누군가가 이걸 지상권으로 빌려 쓴다면은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등기부만 가지고 봤을 때 누가 이 토지를 사용할까 물으면은 지상권자인 B가 사용할 겁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상권은 제약물권이고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수익을 하지만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A가 소유자라고. 그래서 A의 사용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부만 넘겨받았어요. 이런 경우를 설정적 승계라 한다는 거. 여기에 각종 제한물권 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한 번에 이런 말들을 오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법률 용어들을 하고 있는데 민법 공부 끝날 때까지 하나씩 공부할 것들 이런 들어보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래 공부해놓고 나중에 뭐 저당권 설정이라면은 아 그게 승계취득 부분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경 안에 주체의 변경, 뭐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뭐 작용의 변경 이런 것들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주체의 변경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B에게 특정 승계되면 A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가 상실당했고 이게 주관적 상실,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적 승계 취득했고 주체가 소유권의 주체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이름 붙인 거라는 거. 민법 교과서에는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보면은 다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10개, 20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의 변경에 수량의 변경, 뭐 성질의 변경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 이만한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만큼을 비워 먹으면 요만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요거만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돼서 양적인 변경이에요. 양적인 변경. 근데 참 희한해. 아이스크림 딱 있다가 입에 들어가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거는 뭐죠?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 물건인가? 요 있는 아이스크림하고 요 있는 건 다른 것 같은데 이 물건 아닙니다. 신체 일부입니다. 저 아이스크림 당겼는데 이걸 누군가 그냥 강제로 뭐라 하지 이걸 막 해내게 되면은 상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요 있을 때하고 저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다 먹어치워버리면 사회생활 관계에서 존재하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 그걸 절대적 소멸, 객관적 상실이다라고 한다는 것. 성질의 변경.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금전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한 개도 없어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돈 대신에 내 민법 책 줄게. 그래, 민법 책 내놔라. 원래 이행되어야 할 채무 대신에 다른 것으로 변제하는 것. 이걸 대물 변제라는데, 대물 변제가 일어나면은 채권적 권리가 물권적 권리로 바뀐다는 것. 민법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민법책을 빌려줬는데 민법책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떡하죠? 물건이 없어지면,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버려요. 이 사람이 빌려보고 있다 하더라도 책이 존재할 때는 이 사람은 소유자. 근데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소유권도 없어져 버려요. 책값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권,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건 인도 청구권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것. 이 개개의 내용들은 민법 교과서 본론에서 공부할 것들 그냥 이름 들려준 거고, 지금 알아내야 될 것은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한다. 요거 강조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중에는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외워가지고 아는 건 아니라는 거지. 공부되고 난 뒤야,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게 민법 공부죠. 그럼 이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 그걸 민법 교과서에서 모든 법에서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것. 일단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은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권리 변동이라 하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라고 한다는 것. 권리의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사회생활 관계에서 원시적으로 처음 생기는 걸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라 하고, 그럼 지금은 원시취득이다 이 말의 의미 정도를 살짝 넣는 겁니다. 거기에 뭐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뭐 선의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건물의 신축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나중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이 말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워서 알 말은 아니라는 거죠. 새겨 들으십시오. 상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이전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전받는 것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오는 거, 그걸 이전적 성계라 하고, 거기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한 개가 넘어오는 거, 그걸 이전적 특정 성계라 하고, 매매,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권리 변동.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개의 권리가 넘어오는 것을 포괄 성계, 대표적인 게 상속이고, 설정적 성계라는 것은 앞 사람의 권리가 그대로 보유되면서 내용의 일부만 이전되어 오는 것을 말하는데, 각종 제한 물권 설정, 즉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행위, 물권법에 가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강약이 잘 조절돼야 됩니다. 보고 요 부분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 가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 이게 주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전적 성계를 다른 측면에서 본 거다, 그걸 보이는 것이고, 내용의 변경, 수량의 변경, 성질의 변경 살짝 보이는 거고, 작용의 변경,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면 당연히 아는 권리인데, 아는 건데,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이고 얼굴에 B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10억짜리 건물을 보고 이 사람은 뭐 7억을 빌려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당권 설정하면서 5억을 빌려주었다는 거지. 바보 소리 듣는 거는 나중 말이고, 일단은 뭐 빌려줬다는 거지. 건물이 있다 하니까.
그런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가가지고 이게 10억에 경락이 되면은, 10억에 경락이 되면은, 이 사람은 7억 다 받아가겠고, 그러면 앞에 사람이 여기서 7억을 받아가 버리니까 남는 게 3억밖에 안 돼. 자기 채권은 5억이지만 여기서 배당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3억 뿐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A가 돈 있으면 달라 하면 되는데 경매까지 당하는 입장에서 그 돈 갚을 여력이 있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못 받는 돈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번으로 있을 때는 이만큼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A가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의 돈을 갚아버리면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냥 이거는 소멸되고 없다는 거죠. 올해 이번에 20영어 6회 시험에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고 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아는 건 아니라고요. 끝날 때쯤 돼야 알아질까 말까 할 거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때 한 번 듣고 만다는 게 아니고 반복. 똑같은 거 왜 듣냐고요? 들어보시라고 내가 왜 그러는지. 그래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변제되어 버렸을 때 나중에 돈 안 갚을 때 경매 들어가면 이게 10억에 경락이 되면 원래 있었더라면 3억밖에 못 받아왔을 건데 자기가 일단 여기서 5억을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작용의 변경, 힘 세기가 세졌다는 거지. 아까 힘 작용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거 당연히 내 교과서에 있는 그거는 시험에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있었지.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임차인이 되면 아까 이거 계약법에 있는 거라 했습니다. 계약법은 채권법에 들어가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로서 임대인인 채무자 이 사람의 법적 지위가 임대인이면서 물건 사용하게 해줄 채무자이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만큼 가진다는 거지 권리를. 내를 두고 보면은 내 아버님이 보면은 아들이고 내 아들이 보면은 아버지고 내 부인이 보면 남편이고 그런데 부인이 내보고 아들아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민법 교과서에서 거기에 짝을 맞춰가지고 용어를 써줘야지. 그러니까는 똑같은 한 사람을 놔놓고 불러주는 이름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돼야 돼. 그래서 힘 세기가 요거 설명하면서 그래요. A라는 사람 소유의 건물을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면은 이 건물을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임차권 가지고는 직접 비켜라 소리를 못해. 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번에 이게 시험 또 나왔던데.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는 물건이니까 점유권 가지고 비켜달라 할 수는 있어. 미치지. 이 사람이 소유자라. 소유자인 임대인의 이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임차인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방해 배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있어. 이런 작용을 느껴가는 게 민법입니다. 다 본론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자꾸 혹시 먼저 머리를 팍 가시는 분 때문에 가는데 앞으로 공부할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민법 공부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끝날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해. 1년 동안 쇠 빠지게 하고도 죽으려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몇 달 만에 민법이 가장 가벼워져요.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하는 거지.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S대 법대 애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갔대. 법 공부하다가 돌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래 가는 거지. 뭐 지난해나 별 방법이 있어요. 한 가닥 한 가닥. 지치지 않고 야금야금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었다면,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대항력은 임대인 아닌 사람에게도 대항,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항력에 기해서 직접 방해 배제할 힘이 생긴다는 거, 힘이 세진다는 거죠. 힘작용의 변경. 다음에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아이스크림 다 먹은 거, 민법책 불태운 거. 상대적 소멸, 주체의 변경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쫙 한번 열어본 거고,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냥 이름 한번 들어본 자리이지 지금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공부가 되고 나서 저절로 알아져야 될 자리입니다. 외워가지고 아는 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이 나오기는 합니다. 돌아버리겠지요. 시험 안 나온다면 안 봐도 될 건데 저 새끼가 공부해라는 소리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소리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 암기하지 마라 했지. 공부 마라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기하고 공부를 같은 걸로 생각해. 나라도 이상하게 짜여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것도 있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 아들한테 공부해라, 열심히 암기해라 이 소리 하는 겁니까? 암기할 공부 시키고 뭐하게 그걸. 어떤 권리는 법이 사람에게 보호해주는 이익이나 힘을 말하는데, 그 권리가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아무 때나 변경, 소멸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법률 요건이라는 거. 그래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효과, 결과로서 권리가 변동하게 되는데, 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라는 것도 있고 법률 행위에 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법률 요건도 있다는 거죠. 민법 총칙에서는 이거 위주로 공부할 거고, 물권법에 가면은 이쪽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공부할 거고. 그런데 아직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법률 요건의 개개의 구성 요소 되는 사실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이름 붙이기를 법률 사실이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 매매는 법률 행위 중에 하나인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 소유자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은,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살 사람인 매수인이 있어야 되고, 팔 사람인 매도인이 있어야 되고, 대상 목적 물건도 있어야 되고, 팔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거 사겠다라고 하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매 등의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서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요소되는 사실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 한 개 한 개를 법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데 이 법률 사실을 크게 분류해 보면은 거기에 용태라는 것도 있고 사건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뉴스 25시 사건 사고할 때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이번에 대만에서 한파 때문에 몇십 명이 사고가 났다는데, 이런 사건 사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것. 단지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법률 요건의 구성요소 되는 사실을 사건이라 이름 붙여놨다는 거. 그럼 사람 정신작용과 관계없으면서도 결국에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있는가? 많지. 시간의 경과. 내 생각하고 관계없이 잘 흘러가. 그래도 시간만 흘러가면은
시간만 흘러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해. 사람이 죽기도 해. 진짜 시간만 흘러가면은 사람이 태어나는가? 태어나는가? 태어나겠지. 또 이야기하니까 또 그 전제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정신작용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또 이 이야기 하니까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따라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 자살했대. 미치겠어. 단지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살은 어딘데? 이거지, 이거. 사람 정신작용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럼 자살을 법률 용어로 풀면은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거. 전혀 다른 말이라고.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죽을 생각하면 안 되지. 아무리 하루에 여러 수십 명이 자살해도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거지. 하루에 자살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겠지 뭐. 자꾸 바꾸지 말라고요. 전제된 사실 그걸 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려고 하면은 매도인이 뭐 재산권 이전하기를 약정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뭐 계약을 매매를 한다. 법 조문에 그래 써놨다는 거지. 그럼 밖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팔기로 하고 사기로 하더라. 그러면은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을 했네. 그러면 너희끼리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정상적으로 공부해놓고 현상 거래계에서 대입을 하는 거라고. 그때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하여튼 연결고리를 쭉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어서 반토막 쭉 잘라먹고 이어서 반토막 쭉 이어가고 또 저어서 반토막 쭉 이어가지고 이거 미쳐. 새겨 들으십시오. 정상적으로 가면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나는 공부가 판택된 체계의 민법 공부라고요. 잘못하면 방법 없고